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2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나누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강림호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주 동안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눈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던데 큰 불편함 없으셨어요? 사실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카톡방 이런 데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어? 요새 봄방학이라 애들 네.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애는 안 오고 막내를 꼬셔봤더니 눈싸움하러 갈까? 그랬더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단호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놀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눈 닿은 눈이 그렇죠. 별로 올해 처음, 없었고 처음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춥긴 추웠던 것 같은데 눈 닿은 그래서 좀 강수량 사인 부족하다라 적어놓고. 그래서 지금 뭐 가뭄도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눈싸움을 못했다. 이제 애들 커서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네. 눈싸움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그 사무실에 계신 식구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하고. 나이를 거꾸로 먹네. 네. 자, 오늘 부동산 관련된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임대소득 철저 징수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지금 시끌시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뭐 숨겨진 전월세 소득 과세를 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 효율적 주택 정책 수립에 도움을 좀 받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 현황에 파악되지 않은 주택은 전체의 77.2%인 520만 가구나 된다.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 거래를 의무화시키게 되면 이런 520만 가구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겠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 골자인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게 될 거다. 뭐 이런 색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 그죠?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이게 네. 그러니까 임대소득 우리 그렇잖아요. 조세 정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까지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노후한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세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뭐 이것까지 세금을 내냐 그런 것까지 좀 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세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율이 되게 박하거나 구간 면제 구간에 있는 분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분들을 이제까지 내 안 내왔던 거를 당장 내세요라고 하면 일단 조세 저항이 아니 안 내던 걸 왜 이렇게 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바로 거세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이렇게 이 전월세를 과세하겠다 또는 이제 이 투명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굳이 뭐 지금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쭉 있었던 얘기죠. 다만 네. 언제일 거냐 그 시기를 어떤 시기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전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우리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도 없었던 시절이 그렇죠. 불가. 이제 결국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산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차차 투명화해지기 시작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망이 임대 시장까지도 확대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그렇죠. 것 같은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거 저거를 다 건드리면서 지금 뭐 자영업자 힘들다고 얘기 나오는 것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 원투 쓰리 펀치 어퍼컷 다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차차 했어야지 대비를 만약에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 속도는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걱정스럽고요. 사실 이제 이 소득세가 얼마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실무적으로 저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냐면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 맞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임대소득이 이 소득을 과세하면서 뭐 사업자를 따로 내게끔 하면서 기존에 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뭐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독립하는 거지.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서 또 건보료 따로 나오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죠. 갖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되게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면서 소유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저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 되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일단 뭐 신고해야 되고 매달 돈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귀찮아서 저는 가급적이면 임대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만약에 그러다가 나 이거 피곤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난 안 할란다. 공실 생기는 거, 집 관리하는 거 머리 아픈데 이 주택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분이나 뭐 부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내가 계속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면 난 안 할래. 그러면 저는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실수요자. 또는 그러니까 물건이 시장 안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또는 그걸 갖다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실수요자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하락장이 돼서 뭘 집을 지금 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역할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이 안 움직이면 결국 그거는 그러면 누가 임대 목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사겠어요? 공격적으로 나는 이거 사서 전문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래. 의료보험 당연히 우리는 이걸 하는 거니까 내는 거지. 그렇죠. 소득 나오는 거. 애초에 우리 소득세 개념으로 발생하는 그 세금 소득세까지 당연히 낼 생각하고 접근하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까지는 좀 암암리에 소위 말해서 동네 구멍가게처럼 크지 않은 임대 소득들을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유야무야 이렇게 해줬던 애들이 이제 수면 위에 다 떠올라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투명하게 과세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낼 거 내는 김에 이것도 자본의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제대로 임대 사업 할래라고 하는 이런 자본들이 뭉치면서 이런 주택들을 통해서 임대 사업하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임대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 소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런 비용들 말 그대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다 처리하고 임대 수익이 그 이상 남아서 그걸 통해서 자본이득 또는 이제 관리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리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안 들어가는 집들은 안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 집은 들어갈 거고 결국 임대 시장도 저는 되게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임대 시장의 양극화까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대 소득이라든가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결국 이 조세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까지 좀 규모화되면서 좀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 과정 안에서도 선호하는 주택들 그렇지 않은 주택들 임대가 월세 임대로 결국 전세나 이런 형태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월 임대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 조금 될 거 안 될 거들에 대한 구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월세 임대하는 것보다 전세로 임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 게 더 싸니까 이자율이 낮춰서 그거는 말 그대로 전세 금액을 올려받아가지고 전세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덜 내는. 근데 이 소득세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고가 주택 아니고서는 이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계산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전세로 가면 확실히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더 줄어드는 거 맞긴 맞는데 전세를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결국 시세가 올라져서 결국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이득을 누리겠다는 건데 그런 시장이 또 안 오게 되면 전세 끼고 들고 있는 것도 조금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요새 이 얘기가 어디서 또 회자가 되고 있냐면 전월세 신고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얘기에도 보면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그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하고 있죠.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돼요. 그럼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죠?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요. 누가 하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를 의무로 부여를 하면 공무원이잖아 이제는. 실거래가 신고도 해주고 전월세 신고도 해주고 공무원이니까 나라에서 월급 줘야지. 그 얘기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결국 전월세 임대중개도 중개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 중개업소가 거래한 임대중개는 중개업자가 그것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처럼 임대 이거 관리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 신고를 해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죠. 네. 아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공인중개사들한테 공무원 연봉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대행 수수료 이런 게. 그러니까 대수령 수수료 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런 무슨 뭐 부분도 우리는 뭐 있겠다. 땅 파먹고 살아. 이게 그렇죠. 매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크니까 거래 신고하고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근데 전 임대 중개 수수료도 아니니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해서 예. 버는 수익이 중개 수수료인 거고 이거는 예.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일이잖아요. 신고 의무를 신고 의무는 예. 그 나라에서 하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일종의 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무는 의무의 부여는 당사자 쌍방에게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할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그러니까 구조인 중개업자의 의무가 있잖아 지금. 거죠. 중개업자는 그 행위를 하는 거에 따른 수익을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갖다 붙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럼 요거는 당사자 간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걸로?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장관님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뭐 국회 입법으로 할 거냐 정부 입법으로 할 거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작년 7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 수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그거 뭐 당연한 얘기를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신고할 거냐 보는 누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사안이 다르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거 너무한 거야 진짜. 거의 하여튼, 중개업자가 시다발이 되는 어떤 하여튼 그러게만 거야. 해봐요 아주 그냥. 그러게만 해봐 아주 그냥. 아니 요새 안 그래도 중개업 힘들거든. 문 엄청 닫거든요. 네. 내용 엄청 내놨어 지금. 진짜 그러겠는데 중개 수수료가 그닥 나오지 않는 그런 임대 같은 경우는 거래 신고 의무까지도 중개업자한테 부과되면 이거 수수료 몇만 원 받느니 그냥 두 분이 갈아서 저희는 그런 중개는 그럴 안 일은 합니다. 없겠지만. 그런 데가 없어? 그럴 일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 네. 이거 너무한 거지. 그건 나라에서 특수한 일방에게 지나치게 책임 부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공무에 대한 사무를 일정 부분 전가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네.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거래 신고하는 거랑 거래 신고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바뀌었잖아. 거래 신고할 때 취득자금 뭐 하라고. 소명 이런 거. 그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거 우리가 왜 사정을 해야 되냐고 통사정을 해야 되냐고 그걸 얘기해 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일단 편의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전월세까지 가면 그건 진짜 안 된다. 양면성이 이렇게 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힘들어지실 분들이 생기겠구나. 네. 자, 이 상황이 어디까지냐?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소식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부산 일대 중개업소 너도 나도 복비 공짜. 네. 아 좋죠. 복비 공짜면은 자 일단 부산대 앞에 수수료 경쟁이 시작된 것이 지난 9월부터라고 합니다. 기숙사 자유관이 개관을 하면서 자유관 기숙사 수용 인원이 588명에 불과했지만 재건축하면서 792명이 늘어난 138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부산대 기숙사는 진리관, 자유관, 웅비관, 효원제를 모두 합하면 수용 인원이 무려 3682명. 이게 대학이 지금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장사, 월세 장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저는 왜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공짜로 사나 그러면? 공교롭게도 네. 1월 초에 이 부산대학교 앞을 다녀왔어요. 그러네 갔다 왔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제가 부산 여행을 걸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부산 대학교 앞에 일대도 다 먹는 집들이랑 이 주택가들도 보고 왔는데 주택가가 아니라 보니까 가는 길에 이런 원룸 건물들을 그렇게 많이 져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야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 어떤 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가는데 마침 뭐 집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밖에서 보면 중개업소에서 학생 집 보여주고 이제 또 그 엄마 부모님들이 하에 뭐 약간 걱정돼서 이제 같이 집 보고 나오는 이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저는 사실 기숙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몰랐어요. 오늘 지금 이 기사 뽑아주신 거 보고 봤거든요. 제 약간 좀 말이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공실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당시 볼 때 임대문이라든가 이런 현수막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대학가 앞도 이 원룸 임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살짝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기숙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여기도 그렇구나. 이제 여기도란 얘기는 뭐냐면 저도 중대 앞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임대가 공실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공실이 이어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공실이 한 번씩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막 공실을 6개월 동안 비워놓으면서 중국 학생을 임대를 놔라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랑 트러블이 생길까봐 그냥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안 놀래요라고 해서 계속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중대 안에도 기숙사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럼 학교들이 왜 이렇게 기숙사를 지을까요? 왜 지을까요? 집 장사하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왜죠? 이게 학교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 안에서 기숙사 안에서 수용해 주는 게 그 학교의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갖춰져 있지 않느냐도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런데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급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없어지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학교 안에 기숙사 있고 없고 뭐 이 학교가 교수님이 잘 가르쳐줘요. 뭐 이 학교 나오면 취업이 잘 돼요. 이런 부분이 사실 더 큰 경쟁력이긴 그렇죠. 하겠으나 외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입장에서 학교 안에 기숙사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고는 또 선택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예,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일단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짓잖아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짓는 거겠죠. 진짜? 사실 이렇게 지금 3,682명이라고 하더라도 부산대 학생 수가 몇 명일 텐데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예.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 얘기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기숙사를 짓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기숙사 비용이 저렴해야 되거든. 근데 과연 저렴하냐는 이거예요. 보통 민자를 끌어들여서 가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밖에 월세 사는 거랑 여기 기숙사 사는 거랑 어디가 더 비싸요? 기숙사가 조금 더 싸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면 학생들이 굳이 기숙사 안 가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있거든.
기숙사는 불편해. 그 공동체 생활이라는 규율이 일정 최소한의 규율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입학할 때는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애들이 머리가 크면 밖으로 다 기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숙사가 들어와서 무조건 있으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숙사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은 다시 밖에 원룸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의에 의해서 그러면 감당할 뭐하러 수 있는 아까 지금 수준이라는 원래 거지. 이 기사 제목이 너도 나도 복비 공짜였는데 네. 왜 복비를 공짜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밖에 원룸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어. 지금 그게 두 번째 얘기. 어. 그게 두 번째 얘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앞에 원룸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얘기였어. 그게 사실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기숙사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 주변에 원룸 건물들이 이런 게 수익형으로 되게 계속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물건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이미 맞아. 예, 그렇게 이미 된 거고 당장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뭐 수수료 안 받겠다 임차인한테만 나오진 안 않아. 받고 뭐 임대인한테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중개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제살 깎아 먹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고서는 중개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실이 워낙에 있으니까 이제 소장님처럼 6개월씩 공실이 돼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계속 공실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중개업소한테 그렇죠. 수수료 그래서 따블. 수수료 그렇지 따블 따블 세입자 수수료까지 따따블. 제가 낼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입자들한테도 또 이런 게 있어. 학교 가까운 데는 한 달 렌트 프리, 먼 데는 3개월 렌트 프리.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또 현명하게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또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튼 그 임대인만 죽어나는 거야 대학교 지금. 앞에 있는 원룸 임대인들이 죽어난다. 그렇죠. 예, 죽어나는 결국 거야. 수요 공급의 논리가 그렇죠. 여기서도 굉장히 잘 작동하는 시장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개업소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학교 앞에 원룸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힘들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면 일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은데 수수료는 작고 그리고 또 이게 시즌이 있잖아. 이게 보통 이제 입학 시즌이라든가 그런 때 좀 바쁘고 중간에 또 그리고 또 괜찮은 집들은 네. 자기들끼리 그 학교 게시판에서 직거래 해요. 하긴 또 이게 대학가 주변에 보면 그것도 되게 많고 학생 그래서 게시판에 다 붙어 예. 있고.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상대적으로 좀 할 일이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하지 말고 개업도 하지 마라. 그렇답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방향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내용인데요. 일본 고소득 전문직 시니어 대상 초호화 시장이 여기다라는 얘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70대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고소득 시니어층에 주목을 해서 고급 라운지, 럭셔리 투어 이런 것들이 인기래요. 일본에 지금. 한편에서는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의 임원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정년 퇴직 이런 게 없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연세가 들어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사실상 재산을 더 불려갖고 축적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잘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가서는.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장이 없죠. 모르죠. 있는데 안 알려졌을 수도 그런 있지. 건가요? 아니 없어. 없어? 왜냐면은 여기 이런 게 나와요. 내용을 읽어보면 고급 라운지를 분양을 하더라고. 회원권 형태로. 그래서 뭐 일단은 회원권 비용이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매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보면 헬스케어, 무슨 커피숍, 라운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쫙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을 이용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지. 호텔 가면 그 호텔 회원권 이용하듯이 그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조용하고 다 갖춰져 있고, 음.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데 거기다 또 나만의 어떤 좀 특별한 어떤 우월함 뭐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저는 싼마이 마인드 이런 시장에 네.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 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진짜?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기사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음. 한쪽에서는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본을 축적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비하는 시장이 양쪽으로 지금 그쵸.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결국 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명과 암이겠죠. 그렇죠. 양쪽이 있는 부분이라 음. 저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저의 인생 모토는 네. 더 떨어지지만 말자. 아. 그러니까 더 고급스러운 것을 동경하며 살지도 않아요. 막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먹을 그런 것도 안 하고 더 욕심내지 말고 요 선만 유지하자 이쪽이거든요. 이런 게 가서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면 계속 그런 거 생길 것 같아.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나의 결핍을 확인하면서 결국 뭔가 나를 다시 더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뭐 제가 만약에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고 대출받고 하면 가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 뭐 누가 강남 어디 지금 들어와라 얘기도 해주셔 정리하고 와라. 근데 나는 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비교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살면 되게 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는 게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몸통 정도로 나는 사는 게 내 어떤 부스에는 맞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용의 몸통에 있는 분들의 얘기잖아. 내가 바득바득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용의 꼬리 정도 갈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렇게 꼬리를 하는 게 뭐 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근데 그걸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이 물론 있겠죠. 예, 그런 시장들 뭐 요번에 뭐 버닝썬 뭐 사태 나가지고 말이 많았지만 거기도 만수르 세트 이런 거 보면 술 세트가 1억 원 그거 뭐 하루 저녁에 가서 1억 원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시장도 존재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세상을 잘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게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인데 제가 뭐 더 이걸 갖다가 이런 걸 해봐야지 그런 엄두는 당연히 못 내겠죠. 그러나 조영수 대표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네. 일단은 관심을 갖고 그런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은 당연히 더 밀도 있게 공부해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장이 하나 사실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의 네트워크, 자영업 사장님들의 네트워크가 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자영업 사장님들도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도 받고 뭐 교육도 받고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코어 위워크라는 사업이에요. 그 사무실을 공용으로 같이 쓰면서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교류를 통하고 정보를 얻고 하겠다는 이런 식의 개념이. 그래서 위워크라는 게 점점 지금 우리나라도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만 하고 살겠어요? 뭐 또 해야죠.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선호를 할 것 같은데 또 선호도 하고 막상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무공간 같은 회의실에 앉아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사람 벅적벅적 많은데 근데 가서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뭔가 조용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수요들을 니즈를 근데 찾아서 사실 여기서 네. 지금 난 자영업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동네 식당 아저씨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전혀 아니야. 다른 방향에서의 자영업에 대한 언급이신 것 같아서 음. 아니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담소를 나눌 공간이 식당 아저씨들한테 왜 필요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네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예, 아니 진짜 예, 아니더라고. 예, 이게 제가 이제 욕 먹을 얘기도 있겠는데 예. 어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굉장히 뭐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떠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커져간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런 게 있더라고. 뭔가 항상 뭔가 도전하시고 일을 만들려고 하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니즈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여담 삼아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예상을 할 때 보통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2013년 10월 이후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82.4%로 15% 곤두박질 쳤다. 매매 시장 침체 영향으로 입찰할 물건도 없고 여름철 이후 경매 물건이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내용들 보다가 마지막에 보면 일단 낙찰률은 작년 12월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63%였어요. 근데 12월에 41%. 그다음에 올해 1월에 44%. 그리고 올해 2월에 45%. 40%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문제는 그거죠. 경매가 진행이 되려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있어야 법원에 경매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이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올 여름철 이후에나 돼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부터 매물이 나왔을 때 낙찰을 받지 않아서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 봄에 서울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 침체가 계속이 되면 여름부터는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경매를 공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이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뭐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죠.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지만 경매 시장 괜찮잖아요.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감정가보다 낮게들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시세가 만큼 빠졌다라고 인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경매 아세요? 경제 경 매매할 때 매. 경제를 매매? 아니 그냥 한글로는. 아 그래요? 네. 경매. 예. 경매 어떻게 봐요? 볼 때 개인적으로 보통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하거나 뭐 재개발에 관련된 뭐 어떤 분석을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때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나요? 별로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해요? 예. 과거에는 경매 시장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경매 얘기 좀 잠깐 해줘 보세요. 제가 경매를 관심 있게 본 시절은 언제냐면 아실 거예요, 대표님도. 몰라. 네. 이 경매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경매로 말 그대로 뭔가를 구입하기 좋은 시절은 하락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매매로서 판매되지 않은 물건들이 결국 경매로 많이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시기적으로 하락장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하락장 시절에 저는 하우스푸어였어요. 아. 내 것도 안 팔려서 죽겠는데 내가 뭘 더 사겠다는 엄두도 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매에 음. 경자도 관심이 없었죠. 그럼 경매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시절은 언제냐? 사고 싶은데 돈도 있는데 물건을 살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 그럼 대체 그때가 언제냐? 이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예, 그 법에서 토지거래허가 그렇죠. 당시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에 따라서 이제 거래들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제곱미터일 거예요 아마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실제 사용 수익할 사람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구청장이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줘. 그러면 그 토지 그 재개발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매매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매매 말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죠? 증여 또는 가서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 실질적으로 많이 봤던 게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당시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서 많이들 사람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래서 뉴타운 공부, 재정비 촉진지구 공부하면서 경매를 그 당시에 했어요. 앞으로 이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하고 싶은데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다시 되잖아. 그러면 그럴 텐데요? 예?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르지.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이제 뭘 봤냐면 이 경매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그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매 봤었어요. 근데 받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관심 있게 물건 나오면 보다가 들어가서 입찰까지는 해봤는데 그 당시에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하락장이 상승장도 길게 오지만요 하락장도 길게 오죠. 제가 그렇죠.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락장 시작했다고 해서 돈 들고 바리바리 가서 그때부터 살려고 삐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로 이 날을 보더라도 새벽이 가장 어두운데 그런 것처럼 하락장이 완연하고 심리가 죽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야,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없어. 있어야지. 나도 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나도 돈이 없거든. 그때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 하락장이 만약에 이번 상승장 피크를 찍고 다시 하락장이 오면 긴 하락장 조정장 끝에 그 시절 가장 어두운 새벽이 올 때 그때 경매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열심히까지는 아니라도 그때 뭔가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취득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기본적인 건 좀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려면 결국 실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서 입찰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재미가 있지. 책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 물건도 가서 보고 그렇죠. 현장 활동도 해보고. 그 사실 제가 경매를 해본 지가 워낙에 오래돼서 저도 10년 넘었어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요새 막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회가 좀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이번 텀에 네, 이번 텀에는 돈이 있다는 얘기네. 기회가 될 것 같아. 돈 들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때 뭐 집 판다 그러지 않았어요? 팔렸어요?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복지 차원에서 사원 주택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게 역시 뭐 사이즈가 달라. 아까는 뭐 자영업자 내장의 아니, 비즈니스 뭐 이번에는 제가 그런 걸 열심히 해야 그런 복지 혜택을 늘려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궁리를 해야죠. 꼭 뭐가 해주십시오. 있을지. 직원들 거주하실 안정적인 사원주택을 경매로 마련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새 가격이 안 내려가서
뭐가? 이 동네 가격이 아. 안 내려가서 네.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잡으려면 경매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결국은 살궁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살궁리라는 사람이 많은 얘기는 네. 아직 하락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군요. 살궁리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완전히 난 한 번도 없었어. 난 한 번도 없었어. 한번 항상 살려고 궁리하고 있었어. 난 한 번도 없었어. 그 나는- 옛날에 그 뭐지? 그 정비 사업하다가 네. 문제 생겼을 때 이외에는 없었어. 늘 서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네. 오뚜기 같은 분이네. 아 참.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로도 사실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또 실전 경매로 또 전문가. 날려도 봤어. 엄청. 이게 경매로 받아도 보고 날려도 보고 이거는 이제 사실 전문 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진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책으로 배운 거하고 네. 실제 겪을 그럼 때 공부할 어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경매로 물건을 그렇게 사본 했는데 10년을 안 했어 지금. 10년을 안 해서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공부를- 배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닥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현명한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혹시 하실 말씀 딱히 딱히 유튜브 아, 잘 돼가요? 네. 할 말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시대가 막 계속 바뀌고 있고 세대 패러다임 되게 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어떤 안정된 어떤 생활 패턴, 삶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또 한 2020년, 2021년, 2010년 이후로 시대가 모바일로 바뀌면서 확 세상이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또 지금 그런 변화가 저는 요새 막 권력의 구조 이런 것들이 확 바뀔 것 같아요. 기존에 들고 있던 기득권들이 많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권력들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눈 크게 뜨고 바뀌는 세상 하에서 잘 대비를 오히려 그래 사실 부동산도 한 축이긴 한데 그것보다 저는 이 바뀌고 있는 세상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또 너무 궁금한 게 하나 또 너무 있는데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또 하나 있었어. 그 비트코인 어떻게 돼가요? 완전 망했죠. 그래요? 10분의 1 토막. 비트코인은 음. 8분의 1 토막. 옛날에 최고 갈 때 한 2,800 했는데 지금 한 400 하나? 그래요? 네. 엄청 망했죠. 다른 잡코인들도 엄청 망했고. 그래요? 네. 지금 사야 되나 비트코인? 뭔 저는 모르겠어요. 왜 뜬금없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 아니 경제 얘기하니까 소장님 비트코인이 경제야? 소장님 작년에 경제 얘기했잖아요 경제. 그래서 비트코인 겁나게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들 하시고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고품격 부동산 방송은 별별 수다예요. 그래서 수다처럼 진행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잘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